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오늘 100분 토크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완종 파문을 통해 확인되는 한국 정치의 과제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성완종 사태의 팩트와 관련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들이 줄줄이 불법 대선 자금으로 엮인 사건. 고 성완종 씨가 폭로한 이 엄청난 의혹을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성완종 사태로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그들은 누구고 어떻게 변해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라고 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박근영 협동사무처장 모시고 이 주제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근데 우리 박근영 사무처장님은 잘못해서 검찰에 불려가면 큰일 나겠어. 저는 주로 이제 고발장 내로는 되게 많이 가봤습니다. 아, 예. 아직은 이제 피고소인이나 피의자로는 아직 안 가봤는데요. 예,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예, 고소왕 하니까 강용석 씨가 또 다들 법조 가족이라 그러니까 네. 예,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이제 위치가 바뀔 때도 있고. 이게 그 전에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그 대표 사건 같은 거 보면 평소 지인들과의 사소한 돈 거래에도 덮어씌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무지하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항상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기 있는 세 분도 예, 저왜 조심. 계좌 다 털렸죠 아마 한 번씩. 아니면 우리야 뭐 그냥 다 들여다보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요. 물론 뭐 가장 고초 겪으신 우리 노 대표님. 우리야 계시죠? 뭐 통장이 마이너스니까. 이 중에서 이제 돈은 내가 제일 많이 계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예. 왜냐면 요즘 책 판매고를 볼 때 진교수보다 내가 이게 왔다 갔다 많이 할 거야. 유동성이 상당히 좋은. 예. 조심해야 돼 진짜. 네, 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소득을 저보다 그 국가가 더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알아요. 우리도 그래요. 매년 5월달 돼봐야 알지. 네. 예, 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저희가 뭐 이제 사회경제 쪽 분야를 다루는 또 협동사무처가 따로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감시 분야하고 국회의원 쪽의 의정감시. 라고 또 행정부 쪽에서는 이제 공직부패 문제 주로 감시하는 활동들을 저희 참여연대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너무 과찬으로 사법감센터 하면 떠오르는 분이라고 우리 작가분이 멘트를 써주셨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6, 7년 사법감시 쪽만 좀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과 같은 이제 검찰 개혁 말 나오면 그렇게 6, 7년 일했으면 달라진 걸 만들었어야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롭기만 하고. 참여연대가 뭔 힘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 네. 맞습니다만 네. 그래도 아니 근데 뭐 이번 사태도 그 왜 경남기업이냐 했을 때 여러 뭐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그 참여연대가 그 자원외교와 관련해 가지고 경남기업을 고발했나요? 네. 저희랑 뭐 저희 혼자가 아니고 우리 정의당에 김재남 의원. 예, 김재남 씨라고 그다음에 저희랑 그다음에 또 민변하고 많이 협력해가지고 자원개발 관련해서 비리 파헤치는 국민 모임도 만들지 않습니까? 막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고발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 개별 경남 기업은 따로 비리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정의당에서도 같이 한 거는 주로 이제 공공기관들, 우리 석탄공사. 그렇죠, 네. 가스공사, 공기업들. 이렇게, 그렇죠, 중심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좀 격가지를 많이 뻗어 나간다든지 뭐 의도를 갖고 기업 비리 쪽을 많이 이제 건드리면서 제일 약하게 저항할 만한 곳을 고르지 않았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도 자원개발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성완종 리스트 이제 불법 자금 제공 의혹 사건 때문에 한풀 꺾여 있는데 자원개발 사건 관련해서 경남 기업을 수사를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별로 지금은 정확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3개 공사 그리고 그 공사에게 압력을 넣었던 뭐 최경환 장관이나 막 이런 이제 공직 쪽의 사람들 수사가 계속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멈춰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좀 안타깝다 그럴까? 그렇게 보고 있죠. 경남 기업을 타겟으로 삼은 것 자체가 일종의 뭐랄까요? 이렇게 회피기동이라 그래야 되나? 본질을 좀 피해가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게 네, 아니고 그랬었죠. 피해 가려다가 지금 바나나 껍질 밟아가지고 지금 뒤통수에 혹 크게 났어요. 맞습니다.
바나나 껍질인 줄 알고 밟았는데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날아가는. 그거 왜 그런 회사를 하필 찍어가지고 난 우리 검찰이 너무 무능한 것 같아. 정무적인 원래 판단력이 고발 들어간 없는 것 거는 같아. 그게 아니라 실제는 뭐 공공기관들이었잖아요. 그죠. 여러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경남기업은 그 제일 뒤에 끄트머리 하나 딸려 있었던 회사죠, 그죠?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좀 만만한 거죠. 호구 잡혔다 그러나 그냥. 또는 뭐 그 오늘 기사 중에도 성공불융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경남기업이 성공불융자를 받기 시작한 게 참여정부 때인가요? 2007년도에 그 제도가 2007년도에 생긴 제도라. 박근혜 정부 이전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타겟을 안 해도 되겠거니 뭐 이런 것도 배경이 있지 근데 않나. 뭐 성공불융자도 제일 많이 받은 건 SK거든. 네. 예, 여기는 얼마 안 SK들은 돼요. 한 건드리지 200분의 1인가 않잖아. 예. 그렇게밖에 안 되던데. 예. 바로 이제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일단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 전 회장 핵심 측근과 주변 인물 조사를 마무리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하고 수행비서 이용기 전 비서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근데 검찰 얘기는 기초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제 기둥을 세워서 석가래를 올린다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것이냐. 그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은 실제로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돈 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돈 준 그것도 진짜 준 분은 지금 사망을 하신 상태고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구속이 됐단 말이죠.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뭐 그게 증거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게 예. 우리 줬다고 했던 성완종 전 회장의 말, 그 다음에는 그 이완구하고 홍준표 쪽만 좀 관련되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증거를 파악하는데 지금 아직은 검찰에서는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업 내부의 증거 인멸 중심으로만 수사를 좀 가고 있는데 또 거기서 그냥 증거 인멸이 다 되었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우리 뭐 김기춘, 홍문종 이런 사람한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은 더 가려고 했는데 내부에서 다 자료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를 만드는 수단으로 이게 또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뭘 찾으려고 이렇게 막 난리지? 아니, 뭘 찾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보도에 이제 성완종 다이어리 일부 찾았다. 뭐 박준호 상무의 USB도 찾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여직원 시켜가지고 뭐 다 치우라 그랬다. 뭐 보니까 뭐 창고에 갖다 놨더만. 이거 인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장님 방에 있는 거 챙겨가지고 그냥 지하실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검찰이 왜 경남기업의 성완종 씨 주변 인물들을 이렇게 집요하게 구속하고 뒤지고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하고 이렇게 해서 뭘 찾는 걸까? 저는 이게 황교안 법무장관이 얘기한 그거 찾는 거 아닌가? 지금 수사의 폭을 리스트에 약관 8명만 말고. 조사할 게 아니고 뭐 정치개혁 차원에서 뭐 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 어디 남미 어디 가 있으면서 얘기한 거 그거대로 해서 뭐 수사를 그것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성완종 다이어리에 그 8명 말고 8명 포함해서 8명 말고 특히 야당 의원 쪽으로 돈 간 거 이런 거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유시민 선생님 작가라고 예. 지금 해야죠. 예,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분명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정치 부패로 만들어서 야권에게도 흙탕물 튕기겠다 이런 의도로 수사를 확대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꺼집어낸 증거들을 이러면 증거 은폐라고 하는 박준호 상무라든지 회사 관계자들하고 이게 맞교환하는 거죠. 니네 증거 인멸 혐의와 관련해서 적당히 넘어가줄 테니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더 내놔라. 뭐 이런 식의 맞교환. 또는 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증거 인물이 다 되었으니까 8인의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없다.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거. 근데 이게 사실은 바깥에서 우리가 관전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게 깔려 있다 보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이 검찰의 행보를 지금 의심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검사들이 들으면 억울하다 막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들은 억울하다 그랬겠죠. 우리는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잘 알고 있죠. 예, 그 과거에 보면은 뭐 천하를 떠들썩했던 정태수 사건입니까? 네, 정태수 한보. 회장, 네. 한보. 한복으로. 그때도 보면은 처음에 문제가 됐던 사람 외에 이제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당을 갖다가 들쑤셔가지고 결국 발표할 때는 뭐 비슷하게 이렇게 발표하는 그 이제 식으로. 검찰이 확실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가상하죠. 균형을 네. 맞추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면 거기 보면 그 출세 지향적인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거 수사할 때 요직에 앉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능력 중에 하나는 뭔가면은 상부가 뭘 원하는지 정권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능력이에요. 네. 그냥 뭘 물어오라는지 누구를 물어뜯으라는 그렇죠. 건지 이걸 안다는 거지. 그렇죠. 그걸 이제 알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제일 필요한 건 누구겠어요? 이쪽 이제 한쪽 8인이 나왔으니까 또 다른 쪽 8인, 다른 동네 8인. 8인 8명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7명, 6명, 5명이라도 있어줘야 이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능력이 이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그걸 찾아내기 위한 몸부림이라 봐야죠. 예,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해도 될까? 사실 이제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참 그 검찰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독립성을 의심받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사건, 뭐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사건, 뭐 김무성 씨 딸 교수 채용 사건, 뭐 특혜 의혹 사건 등등등등. 예, 보통 이런 사건들 보면 이제 검찰이 이렇게 좀 눈치를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눈치를 본 정도가 아니지 뭐. 그 거의 봐주다시피 하는 눈치를 부분이고.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음. 거의 뭐 현 집권 세력하고 뭐 일심 동체라고 그렇죠. 말하면 신뢰가 되려나? 아니에요. 신뢰가 아니에요. 이 검찰의 독립성은 민심으로부터 독립한다. 그리고 팩트, 사실로부터 독립한다. 정의로부터 독립한다. 정의로부터 독립한다.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검찰의 독립성이에요. 그럼 거기 독립해서 어디에 충성하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진짜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게 봐야 되는 사례들이 워낙 많이 누적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게 틀린 거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검찰의 능력은 잘 나가는 검찰의 능력은 윗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빨리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눈치를 봤는데 요번에 이 정부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는 황교안 장관 사례인 것 같아요. 이번만 하더라도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된다. 어디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뒤로 이렇게 조용히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언론 인터뷰 통해서든지 그다음에 국회 출석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황교안 장관이 그렇게 마음이 지금 급박해서 그런 건지 도대체 이 사람의 스타일이 너무 심하구나 이런 걸 보고 있고요. 물론 이번 한 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앞전에 2013년도에 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도 할 때 분명히 황교안 장관은 지침을 분명히 줬던 거. 사실은 이 사람은 뭐 정과 이범에 지금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불법 대선 국정원 사건 개입하면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가지고 경질시켜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황교안 장관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황 장관이 월권을 한 거라고 해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또 물어야 되고. 예. 근데 보통 사람 생각하기에는 법무부 장관이면 검찰총장 지휘하고 그러니까 뭐 수사에 대해서 야 이거 수사해 저거 수사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개별적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게는 특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그렇게 할 일은 전혀 아니라. 그 검찰청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과거에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검사를 지휘할 수 없는 그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뭐 자기 의견을 피력은 할 수 있지만 일반 검사가 그걸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사가 그걸 법무장관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 일선 검사는 사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을 뿐이고 그 위로는 그 지휘를 직접 지휘를 안 받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안 받게 됐고 과거에 보면은 그런 지휘를 좀 하려고 하니까 막 거부하고 반발한 적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황교안 장관이 얘기한 거라거나 또는 얼마 전에 그 이완구 총리가 사임하기 전에 굉장히 이번 사건은 자신의 이름이 막 오르내리고 있는 판에 이분이 한 얘기가 복잡하고 광범한 어떤 수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뭔가면은 광범하고 복잡하게 수사하라. 이 얘기죠. 물을 좀 하길 바란다. 물을 좀 크게 타자. 예. 그리고 황교안 장관 얘기도 그런 이제 직접 지휘선상에 놓여 있는 사람은 관계는 아니지만은 정권의 압박으로 검찰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정권의 구체적 지시고 주문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요. 아니 옛날에는 대통령하고 맞짱도 뜨고 검사들이 그랬는데 요새 왜 이래요?
요새가 아니라 그 끊어진 지는 벌써 한참 된 일 같고요. 네.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다시 사실은 뭐 정치 검찰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워낙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평가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면 검사들은 정치적 독립과 이런 거를 주는 대통령을 안 좋아해요? 정치적 독립을 주는 대통령.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요,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 독립으로 한다는 게 꼭 맞는 말인가 싶어요.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서 아무도 터치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물론 뭐 정권의 그거를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검찰에 대해서 누군가는 간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일반 국민들의 그 간섭을 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은 지금 없다. 근데 이제 정권은 그들에게 뭔가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장치들은 있다. 이게 우리 문제인 것 같고요. 아니, 우리 검찰이 정치 검찰로서 이렇게 그 일탈된 그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키워왔는데 예, 검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라는 정권은 싫어하는 거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정권을 싫어하는 그런 대통령하고는 맞짱 까고 막. 그렇지. 그러는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을 갖다가 이렇게 내놔야 되고 그 부당한 기득권을 갖다 내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정치 지향성을 통해서 얻는 권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권력하고 열심히 싸워왔던 거고 그다음에 자기의 기득권을 갖다 보호해주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활용하는 정권은 정치검찰을 활용하고 정치검찰은 정권에게 기대서 또 기득권을 더 늘려내는.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잘못한 거네. 그죠?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아니 그러니까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니, 우리 검찰이 받는 대우만 하더라도 보면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지 뭐 50명에 가까워요. 검사장급 되면 예. 차관급 예. 50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직이 어디냐 이거지. 이런 그러니까 조직이. 뭐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신 거는 정권이 그걸 간섭을 하지 않겠다. 자율성을 놔두겠다. 이거는 잘하신 거죠. 근데 그 반면에 그러면 자율성을 정권이 터치하지 않겠다 그러면 검찰이 스스로 잘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러면 검찰은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를 자기 뜻대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검사들도 사실은 뭐 그 안에 정치적인 지향이 있는 검찰 지휘 간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거를 자기의 입지 전적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권이 그걸 터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신 건데 그러면 그렇게 자유롭게 놓아져 있는 검찰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또는 그 권한을 적절하게 좀 분권화시키든지 조금 나눠버린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손을 안 보았기 때문에 그때 공수처니 뭐니 하다가 그것도 안 돼버렸던 것도 그런 있죠. 이제 경찰하고 수사권 수사지휘권 이원화하는 문제 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가지고.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놔버리고 네. 이게 전횡을 저지르거나 스스로 정치적으로 편향될 위험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못 만들어 버린. 못 만들고 그냥 손만 놓으시 버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실수였던 거죠. 그럼 무슨 제도를 만들고 손을 놔야겠네. 뭐 제도라도 좀 만들고 아니면 권한을 좀 뺏어버리든지 그런 게 필요하죠. 그걸 만들려고 했었지만은 일단 한나라당이 반대를 강력하게 사실은 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그게 강력하게 저항을 했죠.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 그런 속에서 이제 이제 힘이 붙였던 측면도 크죠. 뭐 공수처 문제는 그 참여정부 이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 저희 참여연대도 마찬가지고 민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수처 또는 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런 걸 계속 요구했고 그 김대중 정부 때도 사실은 야당 시절에서는 하시겠다고 했어요. DJ도. 근데 이제 그 여당으로 바뀌고 나서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장관 되고 나서부터는 말을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참여정부 때도 대통령께서 이제 그걸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비처가 아니라 이름을 좀 바꾼 공직부패수사처 예. 공수처라고 했는데 시민사회 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그다지 신뢰를 주지 않는 제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반대했고 시민단체는. 근데 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길을 쓰고 막고. 예, 그때 제가 국회에 있어서 잘 알아요. 얼마나 막으려고 했는지.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이거를 강하게 푸시하는 거를 멈춰버렸고. 그래서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 그거는 공수처는 그냥 실종이 돼버렸던 게 아주 아쉬웠다 저는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참여정부를 좀 지나면서 또 저희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를 좀 보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검찰의 중립성 막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정권이 손을 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만 되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MB 정부 좀 들어서부터 저희 생각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건 아닌 것 같다. 시민들이 직접 검찰권 행사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마련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낫겠다. 이런 저희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2012년도 정도부터는 주민들이 차라리 지방검찰청장, 우리가 보통 검사장이라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을 혹시 미국식 제도처럼 주민들이 선거하는. 직접 뽑는 방식으로 좀 하자. 안 그러니까 전국에 18개 지방검찰청장을 대검의 검찰총장 밑에 완전히 줄 세워놓고 대검 위에 또 법무부 장관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 완전히 줄 세우기 되어 있는 이 구조부터 좀 흐트려 놓으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이제 발상이 좀 전환을 지금 저희는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나중에 우리 검찰 개혁 뭐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올 때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요,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렇게 검사들하고 혹은 뭐 검찰 집단적으로 네. 하고 이제 청와대 사이의 유착이나 혹은 뭐 이렇게 일체화 혹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장악, 이용 또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스스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복속하고 들어가는 거 어떻게 표현을 하든 하여튼 그런 게 그 전에 뭐보다 많이 심한가요?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검사하다가 갑자기 사표 내고 청와대로 갔다가 청와대에서 갑자기 또 다시 검찰로 복귀하고 뭐 이런 경우가 뭐 노골적으로 지금 우리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현직 검사가 청와대 들어가서 한 1년 또는 1년 반 정도 파견 근무하고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일은 참여정부 때까지는 거의 그게 많이 좀 줄어드는 상황 또는 청와대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퇴직하고 나서 곧바로 검찰로 복귀하지 않고 짧게는 뭐 반년 또는 1년 정도 이렇게 냉각 기간을 갖추고 사실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좀 자제력은 있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확 없어져 버렸고 근데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현직 검사를 지금 파견 형태로 파견은 아니죠. 뭐 검찰에 사직서 내고 사직서 낸 날 다음 날 바로 청와대 근무하고 그리고 바로 다시 청와대 근무 끝나고 바로 다시 검사로 들어가는 이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일반 검사 입장에서 보면 나도 청와대에 한번 근무할 수 있는 청와대 근무한다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거기서 단단한 인적인 네트워크를 짜는 큰 계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검사 입장에서는 이 단단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나도 파견을 청와대 근무할 수 있게끔 할 만한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여정부하고 그 다음 정부들하고 또 차이 중에 하나는 민정수석 비서관들을 참여정부 때는 사실은 검사 출신들을 하나도 기용을 안 했습니다. 예, 그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그 역할을 하는데 여기를 검사 출신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검사 출신들 또는 고위 검찰 간부들 했던 사람들이 이 민정수석으로 다 들어갔던 거죠. 지금 황교안 장관과 함께 제일 우리 검찰 독립에 또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꼽히는 사람이 우병우 이분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민정수석이잖아요. 예, 예. 그 전에 이제 곽상도 예. 이 사람도 민정수석이었고요. 그래서 다 검사 출신이죠. 다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뭐 그 자료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 했던 사람이 총 4명이 되는데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그리고 지금 우병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를 노골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더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검사잖아. 예. 근데 저는 사실 김기춘 씨야말로 이 어떤 정치 검찰의 표상이죠. 선구자, 네. 뭐 또 전국 정치 검찰의 멘토, 이데아, 정치 검찰의 이데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검찰 권력을 신속히 장악하고 이것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해가지고 이 정권 초기부터 굉장히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는 걸 갖다가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이 장관하고 이 김기춘 씨하고 사이도 그냥 반말해도 되는 사이예요. 이거 까마득한 자기 검찰
후배들. 그렇죠. 이게 선배이고 우병우. 이 모든 지금 장관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과 예, 나머지 예, 사람들 예. 관계라는 것이 그냥 야자 반말해도 되고 과거에 뭐 조인트 까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검찰의 어떤 정치 신여화를 확실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맞습니다. 예. 사실은 뭐 2013년에 허태열 비서실장 때까지는 뭐 우리가 통치 스타일이 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했는데 김기춘 씨로 바뀐 후부터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 스타일이 확실하게 검찰권을 이용해서 장악해 나간다는 것을 체험했으니까 우리 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전에는 민정수석들 중심으로 말했는데 김기춘 실장의 검사 출신 이 사람을 임명한 것도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였다. 저도 동감합니다. 예. 예. 그 참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지금 표가 있는데 2013년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이제 민정수석이 곽상도, 그다음에 김기춘, 그다음에 이어서 김기춘, 그때 이제 민정수석 비서관이 김영환, 홍경식, 그다음에 이병기 지금이죠. 그때 이제 민정수석 비서관이 우병우. 다 보면 이제 전부 다 예, 검찰 특수부 아니면 공안부 뭐 이런 출신들이죠. 예. 네, 그렇죠. 이제 황당하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표를 보니까 이제까지 검찰 출신이 검사들이 14명이 청와대로 갔어요. 네, 박근혜 정부 그중에서 들어서. 네. 이제 그 직위를 그만둔 사람들이 6명인데 그중에 이제 5명이 검찰로 복귀를 했다니까 거의 다 그냥 일하다 다 검찰로 복귀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일하다가 이제 돌아가면 또 다시 이제 복귀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 거의 뭐 그냥 공생관계처럼 그냥 꽉 그 뭐랄까 정말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사표를 내고 이제 청와대에 갔다가 또 청와대 사표를 내고 다시 검찰에 임용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검사 신분으로 파견 못 가는 거는 지금 법 위반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 근데 법 위반 법이 그걸 못하게 해놨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법 위반 아니에요? 법 위반이죠. 내용적으로는 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96년도에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서 이게 검찰 독립하자. 그나마 그래도 문민정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제도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 현직 검사가 파견 근무할 수 없다라고 법이 96년도에 만들어졌고 DJ 정부 시절에 하고 참여정부 시절에 그걸 나름대로 좀 준수를 좀 해왔고 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변칙적으로 이 방법을 악용하는 거죠. 물론 참여정부하고 DJ정부 때도 변칙을 하긴 했습니다. 바로 파견 근무, 현직 검사가 근무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검찰청에다가 사표 내고 사표 낸 다음 날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 비서관실이나 법무비서관실에 비서관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보통 한 1년 또는 길면 2년 근무하고 청와대 일 다 끝났다 싶은 날 바로 법무부에 검사 재임용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안 받아줘야 되는데 재임용을 거부해야 되는데 바로 재임용을 시켜버리죠. 네. 그리고 재임용 시킬 때도요. 특별히 어디 그 사람을 반드시 어느 자리에 보낼 만큼 긴박한 사유도 없어요. 보통 어느 자리에 가냐 그러면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이라고 약간 한직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청와대 가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 그러고 나서 다음 인사 때 좋은 자리로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정말 청와대에서 근무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특수수사의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디 특수수사에 투입을 해야 된다 싶어서 채용한다 그러면 바로 발령을 내야지. 뭐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이니까 법무연수원 이런 연구위원 자리에 슬쩍 바로 끼워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게 하는 건데요. 환상의 직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표 냈는데 다시 또 받아주는. 바로 받아주는. 보통 직장에서 나 좋은 직장 좀 딴 데 이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사표 내면은 사실 뭐 속 아프지만 그래 좋은 직장 가니까 가라고 보내줄지 몰라도 나중에 1년 후에 저 다시 여기 일할게요라고 사표 취업 내면 이 자식이 나를 엿먹이냐 하면서 잘라줘야 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그 노 대표님이 그 검사장급 이상 되면 이제 차관급 대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급여부터 시작해서 각종 의전 밑에 조직까지 다 거기 100%는 반영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반영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검사를 굉장히 정부조직법 내에서 특이할 정도로 우대하는 이 제도가 그 전두환 정권 때 뭐 이렇게 그렇게 검찰을 장악해서 정치적으로 써먹을 목적으로 그렇게 된 거다. 그전에는 안 그랬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네, 뭐 저도 검찰이 그전에 사실은 검찰을 통해서 장악하기보다는 검찰은
중앙정보부나 이런 거에 하위 기관이니까 그렇죠. 여기를 그렇게 잘해줄 이유가 없었지. 의외로 없었죠. 근데 이제 중앙정보부 문제가 박정희 때 이제 꺾이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안기부하고 안기부도 아직 여전히 전두환 때도 살아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검찰을 통한 어떻게 보면 뭐 형식적인 정당성을 가진 조직을 통한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많이 떼어준 건데요. 근데 검찰을 여전히 손 안 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청와대 파견 검사 이 변칙적으로 법의 법망을 회피하면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법무부 장관의 이런 인사권 행사가 법망을 회피한 잘못된 법을 무력화하는 잘못된 행정 행위 아니냐라고 저희가 올해 연초에 이제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청구한 적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는 뭐 재량 사항이니까 우리가 터치 못하겠다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쪽팔리는 그런 회신을 저희가 해왔어요. 만약에 물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그 딱 조문을 바로 위반하지 않았지만 법 취지를 위반한 행위라고 하면 감사원에서 최소한 경고성의 그런 의견이라도 법무부에다가 보내서 법의 취지에 맞게끔 장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라도 줄 수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아예 그냥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라고 저희한테 답을 온 거 보면 무서운 거죠. 대통령 직속에 있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감사원도 법무부나 지금 검찰이 장악을 하고 있는 여기에 손을 안 대겠다라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검사가 이제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이제 유스티치가 들고 있는 칼인데 그 칼이 사실 이제 조폭 사시미로 활용되고 있는데 동네에 이제 파출소에다 신고한 거예요. 네.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서관 아니에요. 그런 꼴이 그런 꼴이죠. 지금. 박정희 시대에는 박정희 독재 시대에는 중앙정보부가 사실은 야당을 밤에 직접 데려다가 물 먹이기도 하고, 술 먹이기도 하고, 그렇죠. 돈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김재규 시해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제 그 중앙정보부는 사실 안기부로 바뀌면서 전두환 시절에는 주로 보안사와 청와대가 직접 야당을 관리를 했고 그래서 민주화된 다음부터는 과거 방식의 관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사법 수단을 가지고 그 선거법 위반이라거나 정치자금법 위반도 집어넣느냐 마느냐 등 이 정치 검찰의 어떤 검찰력을 가지고서 야당과 뭐 공안 정국을 관리를 해 오면서 이걸 또 활용하려는 이제 이걸 알고서 활용하려는 이제 또 검찰과 정권 간의 어떤 유착 속에서 급속도로 지금 비대화돼 가지고 이제는 이게 하나의 괴물이에요. 솔직히. 이게 정권에 충성만 다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정권 말기 가가지고 정권이 이제 넘어갈 것 같다 이러면 또 줄 서죠. 예, 줄 서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내사 자료 이만큼 싸들고 다음 정부 인수위에 갖다 주죠.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특히나 이 정치 권력을 다루는 수사는 별도로 띄어가지고 따로 상설특검이든 공수처는 따로 띄어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해야 되는지. 나는 검찰 독립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아니 그냥 부담 없이 하는 얘기인데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정권이 한번 바뀌면 바뀔 때마다 바뀌면 아니 그 이제 이 정부하고 지난 MB 정부 때 뭐 시민운동가 탈탈 털고 야당 인사들 탈탈 털고 뭐 기업인 잡아놔놓고 허위 진술 받아서 없는 죄 덮어 씌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번 리스트에 올랐지만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지만 뭐 아무 증거가 안 나와서 결국은 한 6명 정도는 수사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 성완종 씨 털듯이 검찰에서 일가 친척 가족까지 다 털어서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발칙한 생각이 좀 들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혹은 정치적 독립을 좀 늦췄으면 좋겠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냥 장난삼아. 뭐 진지한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진지하게 하겠어. 어쨌든 뭐 검찰의 사실 검찰에 대한 통제는 있어야 되겠죠. 시민적인 그렇죠. 통제는 있어야 되는데 시민적 통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 상태인데 이 상태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통제해야 되는데 국민을 대신해서 통제를 하지 않고 지를 위해서 통제를 하니까 문제인 거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예. 사실 그러면 저희가 3년 전부터 이제 검사장 직선제, 그러니까 전국에 18개 지방 검찰청이 있는데
거기 지방검찰청장 정도라도 직선제로 하자. 이런 저희가 뭐 법률가들 중에 출마해가지고 그죠? 예, 그렇죠. 네. 거기는 뭐 현직 검사만이 아니라 변호사 그 지역의 변호사 중에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민변 출신 광주 지역의 민변 출신 거기는 광주 지역 민변 회원 모임은 잘 되고 있는 조직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광주 지방검찰청장에 입법을 뭐 하는 현직 거지. 검사도 나올 수 있고, 네, 민변 출신 변호사, 광주지부 변호사 누가 내가 검사장 되면, 광주지검장이 되면,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그리고 여기 화이트 칼라 범죄는 엄단하겠다.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 민생을 침해하는 지역의 이렇게 뭐 대기업들이 그 중소상인이라든지 서민 경제에 침탈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보겠다. 막 이런 의지를 갖고 하는 거죠. 기업들의 부당노동 행위도 좀 더 엄정하게 그렇죠. 보겠다. 예, 근로감독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근로감독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기업주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나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광주지방검찰청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대구지방검찰청장은 하다 보니까 어쨌든 보수적인 사람이 됐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대구를 만들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교육감 직선제 하다 보면 이렇게 지역별로 저쪽 교육감이 훨씬 더 우리 서민들에게 비교가 되면서 우리 동네도 저렇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시민들이 스스로 생기잖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사실은 검찰청도 그렇게 경쟁 체제가 경쟁이 되는 거죠. 야, 선의의 저 지방검찰청에서는 우리 기업인들 되게 안 괴롭히고 우리가 법만 잘 지키고 잘하면 우리 부당한 일을 기업도 안 당하게 잘해준대. 그러면 기업 본사를 그걸로 옮길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이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을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반론이 포퓰리즘이 되지 않겠냐. 너무 이렇게 검사장들이 시류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또는 혹시나 보수적인 지역에 그 당선되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대구 지역을 예를 들었는데 대구 지역처럼 좀 보수적인 시민들의 의식이 많은 지역은 보수적인 검사장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거는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지금 시민 통제가 되고 있지 않은 직선제가 되고 있지 않은 지금 현재 문제보다 더 악화될 리는 저는 없다. 그리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검사장이 검찰총장 눈치 보고 법무부 장관이나 아까 뭐 검사 출신 민정수석 비서관의 눈치를 보거나 대통령의 눈치 보는 것이 좋은 거냐 아니면 지역 주민의 눈치나 지역 주민의 의사를 따라서 검사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좋은 거냐 하면 당연히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 이게 민주주의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딴거 필요 없고 그냥 미국이 한대는데 우리 미국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좀 이제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아니 저는 이 논의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좋아한다고 욕먹는 거야. 이 논의는 굉장히 필요한데 네. 좀 이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면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왜 가능한가? 미국은 연방검찰과 지방검찰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 권한과 하는 일이 달라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주민이 선출한 건 연방검찰이 아니라 지방검찰인 거죠. 지방에, 예. 근데 우리는 카운티. 연방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경찰도 보면 우리가 공안 기능과 그 교통 경찰 등 민생 기능 갖다가 분리하려다가 분리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자치도 약속해 놓고 지금 실시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검찰은 그런 약속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검찰의 기능이 지금 예를 들면 검찰은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명하복의 원칙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부산 검찰청장이 부산 주민들에게 뽑혔다 그래가지고 검찰총장 지위를 갖다가 안 받느냐 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검찰총장은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해. 예. 그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더 상부에서 주민이 임명한 사람을 지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어떤 자치성을 갖다가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전체 검찰, 예를 들면 검찰총장 항상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검찰 자체를 독립시킬 수는 없을까? 또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이제 그런 아까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리 이게 늘 보면 정치 권력과 결탁돼가 문제가 발생하고 정치 보복으로 비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별도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검찰에 의해서 늘 이게 상설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따로 떼냄으로써 위험 요소를 갖다가 제거하는 게 더 나은지 여러 가지 방안이 사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선출직 검사장 제도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죠.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네, 뭐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에 이게 바로 지금 도입될 수 있느냐는 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사실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장만 그렇게 뽑는다고 해서 일반 검사들은 지금 전국 순회로 이렇게 돌리거든요. 네. 2년마다 이제 인사 이동을 다 시키는데 그러면 지방검찰청 단위로 따로 검사들을 인사를 하냐. 뽑을 거냐, 인사를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검사들이 인사권의 문제가 가장 검사들을 장악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으로 이 사람을 뽑아 올릴 거냐 말 거냐. 수도권에서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뽑아 올려줄 거냐 말 거냐. 같은 부장검사라 하더라도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냐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냐.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가 되면 더 대형 사건, 더 사회적으로 이목이 주목되는 사건들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라고 하면 자기가 순환을 근무하다가 언젠가는 서울로 오고 싶다. 중앙지검의 부장검사가 되고 싶다. 이런 유혹에 빠지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예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요. 한 번 검사로 임명이 되면 그 지역에서 평생 그냥 근무하게끔 인사이동이 없는 그런 유럽의 나라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인가 독일이 그런 나라가 되는데요. 아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윗사람들 눈치 안 보게끔 굳이 그걸 신경 쓰지 않게끔 검사를 뽑아놨을 때 한 지역에서만 계속 근무하게끔 하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럼 말하는 게 다양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한 말씀을 드리면 그 판사도 그렇게 하죠. 독일은 판사도 이제 그 지역에서만 이제 그 정년 때까지 계속 이제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그러니까 모든 검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출세 지향적 검사들이 보면 출세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이제 계보를 만들고 이제 자기를 계속 출세시켜줄 끌어줄 어떤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방에서 특수검사 같은 거 하면서 그 알게 되는 기업 비리나 이런 거 있죠. 그걸 공식적으로 상부에 보고 안 하고 자기 뒷배를 봐줄 검사 있잖아요. 자기 패밀리 검사죠. 그쪽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쪽에서 이걸 가지고 뭐 돈으로 바꿔 먹든 뭘로 하든 적절하게 써먹게. 그런 이 얘기를 제가 당사자들한테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정당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계보 만들어서 당대표한테는 보고 안 하고 지네 보스한테만 갖다 준다든가 이런 거. 그럼 검찰이 공조적에서 그러니까 더 큰 문제죠, 이게. 예. 그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가 아주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죠.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국내산이래. 당연한 거 아니야? 식약처 해썹 지정을 받아서 엄청 위생적으로 관리한대.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30년째 김치만 만들어온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라고.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갖추고 30년 전통의 노하우까지 담아낸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이담채. 이제 그 성완종 사태 그리고 진상규명 문제,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권력 눈치 보기 수사와 다른 점은 지금 현직의 대통령이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좀 특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특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들어보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특검이지 각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서로 특검을 얘기하지만 이게 특검이 이루어질지조차도 지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정도 사건 되면 시민단체는 특히나 참여연대는 항상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권력의 핵심이 관계된 사건 되면 제일 첫 번째 나가는 논평 중에 하나는 철저히 수사하라. 그 다음날 나가는 논평은 특검 도입해서 수사하라. 이건데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저희 참여연대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담당자 중에 한 명인데 특검 도입해서 수사하라라는 말을 아직 안 했어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 문재인 당대표도 그래 특검하자라고 이제 여당 쪽에서 말한 걸 받아들였을 때 저희 냈던 논평은 특검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약간은 어떻게 보면 유보적인 입장으로 저희가 냈는데 그만큼 특검을 할지 말지는 조금 뜨거운 약간 고려할 점이 많은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아니 특검이라는 게 독립성 때문에 특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독립적 특검을 독립적 특검을 하자는 게 이게 뭔 얘기냐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특검 그 자체가 독립적인 거를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말이어야 되는데 좀 전에 말했다시피 저희가 굳이 그 앞에다가 독립적인 특검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진짜 참기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진짜 참, 예. 진짜 한 번 더 참기름이야. 앞에 붙이는 말인데요. 현재 지금 여당에서는 작년 3월에 통과되었던 이른바 이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검을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명되는 특검은 독립성을 저희는 담보할 수 없는 특검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작년에 왜 우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특검을 임명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엄청나게 6월달, 7월달에 논쟁이 많았을 때 유가족들 분들이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추천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한 명 들어오고 그다음에 변호사협회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야에서 4명 추천한 사람. 그러니까 총 7명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인데 7명 중에 아군은 2명이네요. 예. 그렇지. 야당 5대2, 5대2 2명이죠. 구조적으로 5대2야. 예. 이게 무슨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 있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그나마 중립적으로 주면 뭐 4대 2대 1 정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이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 일명 상설특검법은 독립적 특검법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원래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대통령이 그래 좋다, 뭐 법원 거래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뭐 야당이나 혹은 뭐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그냥 단수로 올려주라. 그렇죠. 내가 그냥 받을게 나는. 네. 이 정도 정치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레이디 가카께서는 그런 정도의 정치력이 없으시잖아. 안 하시죠. 예. 네, 정치력 이전에 양심의 문제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특검법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경우에는 본인이 관련돼 본인이 있잖아요. 관련돼 있잖아요. 그 13억 뭐 3천만 원인데 나온 돈 액수는 이번 성완종 네. 메모에 나온 거는 그 중에서 보면은 그 16억 3천만 원 중에서 13억이 본인을 위한 돈이에요. 그렇죠. 대선 자금으로 예. 의심되는. 예, 의심되는 돈이 13억이 넘는 액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법률 용어로 재척 사유라고 본인이 직접 연관된 사건이 본인이 피의자 내지 최소한 어떤 참고인은 되는 사건인데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그 검사가 된다면은 어떤 좋은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못 믿을 게 분명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내가 관련돼 있을지 모르니. 그러니까 나는 실질적 임명권은 행사하지 않겠다. 야당에서 좋은 분 추천해 가지고 오시면은 내가 무조건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사실은 마땅한 이런 거죠. 거를 사자성어로 연목구어라고 연목구어라는 사자성어가 이런 경우에 예, 나무에 가서 물고기 찾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 큰 꿈을 지금 빌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노 대표님.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봐도 한심한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옳은 얘기인데 그 이야기랑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야기하면서? 공허한. 아니 그거야. 그래서 이제 인생 무상이라고. 그렇죠.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또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먹을 그런 그래도 우리가 0.0001%의 가능성이라도 그렇죠. 믿고 마지막까지 가야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희망을 버리지 말. 혹시 인간이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일말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김무성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상설특검법 여기에 따른 특검을 하자는 얘기고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진짜 특검을 하자. 예, 그다음에 별도 특검. 또 하나가 무슨 건이 있었나? 그 자원외교였나? 뭐 그 건에 대해서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설특검법에 일반 따라서 상설특검법에 하자. 예, 따라서 하자. 이게 이제 입장인데. 근데 작년에 네. 아까 작년 3월 말씀하셨는데 작년 3월에 이게 통과될 때 사실은 정의당이 굉장히 반발했어요. 그리고 서기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네. 같이 예, 규탄 서기호 성명도 의원하고 했어요. 또 우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같이 이렇게 규탄 이거, 성명 예, 내고 기자회견하고 활동을 같이 많이 했는데 이때 사실 이 상설특검법이라고 일명 얘기하지만 기구를 상설로 두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특검할 수 있다 이 선언을 한 거야. 그래서 제도특검이라고 하는데 만드나 마나한 법. 그리고 과거보다 더 힘들게 됐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출석 과반이라도 찬성하면 특검이 통과되잖아요. 예. 이번에는 제적 과반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새누리당 동의 없이는 못하게끔 아예 만들어 놓는 이런 어찌 보면은 잘못된 법을 갖다가 작년 그때 이제 그 새정치연합으로 이름이 바뀌기 직전에 민주당 그 민주당이 이걸 동의를 해준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법대로 안 하겠다고 얘기하려면 이 법 만든 당사자 중에 한쪽으로서 좀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돼요. 말은 좀 해야 마땅해요, 솔직히. 그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특검 외치는 거는 검찰 수사 중단시켜라 그런 뜻이죠. 저는 그렇게 읽어요. 검찰 수사 중단시켜라 그런 거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뭐 우선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독립적 특검 얘기하는 거는 일단 특검 얘기는 그래 뭐 얘기해보자. 그렇지만 얘기해보는 동안 뭐 서로 생각이 좀 다르니까 얘기해보는 동안 검찰 수사는 진행돼야 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뭐 문재인 대표는 아마 검찰 수사가 멈춰지는 순간 이게 더 미궁에 빠진다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되돌아보면 노 대표님이 아마 같이 기억하실 만한 사건인데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 뭐 이래가지고 그 사건이 아닌가요?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삼성 특검이 이제 시작될 때 조준웅 특검. 네. 그게 될 때 그게 연말 될 때 저희 참여연대에서도 이거는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검찰에서도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특검으로 하라는 말은 검찰 보고 손 놓아라 그렇죠. 라는 말이 되는 순간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수사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놓쳐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찰 수사는 최대한 하고 그 수사 결과를 나중에 특검에게 특검이 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넘기는 그런 특검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 사건도 지금 문무일 검사장에 대해서는 뭐 세간의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MB 정부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뭐 정치적 검사, 정치 검사라고 하는 평가는 아직은 좀 듣지 않았던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양심적으로 수사를 할 만한 검사장이다 이런 평가도 좀 있으니까요. 수사를 최대한 여기서 열심히 하고 독립적인 특검이 하고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근데 이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나 또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특검을 갖다가 입에 올리는 거는 이제 특검으로 가게 되면요. 어떤 특검을 할 거냐의 논란에 빠집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해요. 두 번째만 가면 그 특검이 뭘 수사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또 싸우죠. 또 이제 무슨 사면 네. 두 차례 사면도 이제 특검 수사장이 된다 안 된다. 물을 타야 돼. 예. 막 바켓으로 갖고 와서 막 부어야 돼. 그래서 전혀 엉뚱한 배가 산으로 배가 지금 떠나야 되는데 배를 산에 일단은 올려놓고 산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성완종 8인 리스트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특검으로 한정된다 그러면 좀 뭐 생각해 볼 만하지만 말씀한 대로 정말 여야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법 정치 자금과 사면 의혹 이런 식으로 라고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수사한다 이렇게 되는 순간 노 대표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 거죠. 그게 검찰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든 무슨 검찰이든 간에 그래도 기본이 있어요. ABC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단초나 수사와 관련된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그 수사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수사 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른바 그 두 차례 사면 문제는 어떠한 단초와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하겠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검찰은. 양쪽 그 주변에서 수사를 바래도. 그런데 이것이 이제 특검 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특히 새누리 정치인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을 어떤 무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특검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런 깊은 뜻이. 나는 우리 저 무대 아호가 무대 아니에요? 그 김무성 대표? 뭐 아호인지 뭐 별명인지 몰라도 무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영화나 이 소설에 보면 무대는 좀 체구도 작고 뭐 이 짝대기에 만두 딸고 다니면서 만두나 팔고 뭐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수호지 무대 나오는 무대. 근데 그 무대가 아닌 기업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야, 이 무대는 상당히 머리가 좋네. 예? 김무성 대표 저는 좀 약간 조폭 스타일의 무식한 사람이다. 머리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크게 반성하면서 내가 이 김무성 대표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정도는 돌아가는구나. 진짜 이럴 때는 꾀를 잘 내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해보죠.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검찰을 절대 권력으로
절대 부패하게 놔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아까 뭐 제도적인 부분들도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큰 얘기이긴 한데 사실 검찰 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그래도 검찰이 좀 공정하게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느냐, 또는 강요할 수 있느냐, 강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검찰의 뭐 기소 독점주의도 있고 등등 몇 가지 그 제도적인 개선책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이게 아까 몇 가지 벌써 나왔습니다. 검사들 인사를 전국에 이렇게 2년마다 돌려버리면서 그 검사들한테 인사권자의 눈치를 계속 보게끔 하는, 이것도 사실 좀 손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검사장 직선제라고 해서 지방 검사장급 정도에서의 시민들이 직접 좀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내부의 그 검사들 중에서 검사장을 꼭 발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변호사 중에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검사장, 지방검찰청장이 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서 다양한 색깔이 검찰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 한번 또 드렸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제도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MB 정부 때 어쨌든 정치 검찰 해가지고 사건 엉망으로 한 사건들 많이 있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라를 발칵 뒤집어둔 대형 사건을 했는데 결국은 무죄로 나버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이후에 다 승진했죠. 승진하는 거죠. 예. 네, 좌천도 되지도 않고 승진하는 이 구조. 이렇게 물론 뭐 사건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사람을 뭐 뺀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매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소신 있게 검사가 수사하냐. 왜냐면 조폭 수사하다가 무죄가 날 수도 있는 노릇인데 뭐 이런 변명을 하지만 사안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 뭐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 책임을 안 묻는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국가적으로 대형 사건을 만들어 놓고서 그걸 나중에 책임을 안 진다. 이거는 뭐 PD 수첩, MBC PD 수첩 기소한 검사, 그렇죠. 뭐 등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들이 다 승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야 그거는 수사 대상이 안 된다라고. 왜냐면 뭐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법률가들도 그거는 그렇게 수사할 게 아닌데라고 많은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야 나는 이거 수사해야 돼라고 억지로 자기들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실패로 드러났으면, 잘못된 걸로 드러났으면 그에 맞게끔 책임을 져야 되고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뭐 사표를 내고 나오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선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직을 이런 강경하는 아들은 중요한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이렇게 모자라는 아들은 이게 중요한 사건을 맡도록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뭐 크게 험한 사건 안 나는데 보낸다든가. 그렇죠. 뭐 연구직 같은데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저는 감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기소는 검찰이 하죠. 검찰이 대부분 하죠. 그러니까 네. 기소 독점주의 하는데 기소권을 일반 국민들한테 일부 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제도. 그러니까 공적으로 기소하는 걸 공소권이라고 그러면 이제 개인이 고소해가지고 개인이 법정에 누군가를 피고인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소제도가 형사재판인데 근데 그건 사실은 있긴 하지만 조금은 예외적으로. 우리도 재정신청제도가 그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재정신청제도도 그거와 비슷하고 우리는 이제 법원에다가 이 사람을 좀 재판에 회부해 주세요라고 물어본 다음에 법원에서 그래 검찰 통하지 않고 바로 이거는 그러면 재판 한번 하자라고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회적인 사소제도는 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검찰이 다른 나라 검찰에 비해서 뭐 굉장히 더 큰 권리를 갖고 파워가 가장 권력을 큰 갖고 거는,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예, 파워가 가장 크다고 보는 거는 우리나라 검사는 외국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주로 이른바 이제 마지막에 기소할 거냐 말 거냐의 그 법률적인 판단 이거에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하잖아, 수사를. 예, 직접 경찰의 수사를 또 다 지휘도 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안에 검찰 조사관들 해가지고 수사관들이 많이 있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고 그걸 또 기소하는 이런 권한을 가진 검찰의 사례는 해외에서는 별로 없는 우리가 미국 드라마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수사한 걸 검찰이 받아서 법률적 검토해서 기소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크리미널 인텐트나 그 뭐 이 CSI, NYPD 이런 거 영화를 보면 거기는 다 경찰들이 알아서 수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럴 때 검사하고 상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소하자고 의견을 내면 검사가 이걸로는 부족해. 기소 못해요. 뭐 네. 더 증거 네. 가지고 오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처럼 뭐 검사 젊은 검사가 나이 많은 경찰을 막 부하직원 부리듯이 부리고 이런 문화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분이구나. 굉장히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 경찰 수사권은 경찰에 독립시켜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약간 긴장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수사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검찰이 견제를 하고 그리고 또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할지 말지 여부를 정하도록 해서 서로가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무소불위로 검찰이 다 권력을 갖다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 자체가 이 법원에 속해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대통령의 완전 직속 부대가 되어 있고 검찰이 우리도 대통령이 훌륭하면 문제가 적게 나타나. 물론 그렇지. 물론 그런데 그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는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맞나? 아니 그 대표적인 예가 어. 그 대통령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워터게이트 사건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특검이 있었는데 그 특검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닉슨 대통령이 지금 위기에 처해서 의심을 받고 있어. 근데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했는데 그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저 검사 해임시켜 이런 거야. 그게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어. 차관도 반대했어. 그러니까 장관하고 차관을 잘라버렸어. 그리고 새로 장관을 임명해서 그 새로운 장관이 그 검사 눈에 가시의 특검을 갖다가 해임을 시켰어요. 이걸 한번 겪고 난 뒤에 잘못된 대통령이 얼만큼 큰 문제를 만드는 그래서 미국에서 반성을 해서 만든 게 상설특검이에요. 예. 그래서 상설특검을 만드는데 그 상설특검이 한 20년 하다가 지금 없어요. 왜 없냐면 필요가 없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기소한 사건이 4건인가 밖에 안 되고 돈은 많이 쓰는 상설특검이가 돈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상설기구니까. 그래서 그리고 가장 근데 이 상설특검 미국이 없는 걸 가지고 미국은 없다라고 새누리당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미국에 다시는 닉슨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닉슨이잖아. 솔직히. 아니 가끔씩 닉슨 아닌 사람도 하나씩 끼지. 예.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이 그때 그 닉슨에 대한 반성으로다가 만든 상설특검은 누가 임명했느냐. 대통령이 임명 못하도록 했고요. 연방법원 판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임명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의 원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초임 검사 직급 이건 뭐가 문제인가요, 이건? 네, 사실은 뭐 아까 나온 것 중에도 검사들의 이제 직급이 너무 높다. 또 이제 차관급 이렇게 검사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명도 넘어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사람들이. 국방부가 제일 많아. 예. 되게 많아서 그에 대해서 사실은 속 타죠. 일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사고만 치는 검사들인데 대우는 저렇게 또 잘해줘야 되나? 또 차도 다 나가고 이렇게 그 관용차 한 대씩 고급 승용차가 다 나가고 하니까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은 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이들의 높은 지위, 사람을 높이 대우하면 대우할수록 개중에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높은 사람인 것처럼 예, 자기의 그렇게. 인격의 고매함과 자기 직위의 권력을 혼동하는 거지. 예.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방에 가면은 지방 검찰청하고 지방 법원이 이렇게 쌍둥이 건물 비슷하게 해가지고 같이 나란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새로 그렇죠. 지은 데는. 네. 근데 자세히 보세요. 검찰청 건물이 조금 더 높아. 아니 실제로 자존심이죠. 이걸 갖다가 지으면서 건물도 좀 높아야 된다 해가지고 조금씩 더 높게 근데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초임검사 직급이 그 중앙행정부처 직급으로 해서 아마 4급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예, 5급인가? 부의사관 예. 서기관으로 들어가나요? 부의사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저는 우리가 이들이 일만 잘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다른 것에 눈치 안 보고 또 뭐 생활의 불편함 이런 거 느끼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에만 집중해라 이런 취지에서 어느 정도의 그 대우 경제적인 대우나 이런 거를 저는 뭐 해주는 것은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왜냐면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이 외국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장관과 차관의 중간점 수준에서 우리가 대조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봉사직으로 우리가 아예 생각해 줄 수도 있지만 그래 생계적인 걱정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입법 노력에 그다음에 행정부 감시하는데 전념해라. 이런 차원에서 돈을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그런 아웃풋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 돈은 아까운 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검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니네가 어디 금전적인 유혹이나 이런 게 흔들리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해라라고 해서 우리가 대우를 팍팍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그러면 내놔라. 그러면 니네 월급들 그렇게 많이 보장 안 해줄란다. 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예컨대 이제 검찰들이 갖고 있는 과도한 뭐 하는 일에 비해서 좀 과도한 대우를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 사람들의 권력 의지를 갖다 좀 오히려 불지르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검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갖고 있는 권력 부분이 특히 이제 수사권이네요. 네, 그렇지. 예. 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권력이 이제 비대해진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해버리는 게 이제 눈치를 보는 정도면 양해해. 눈치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앞잡이 짓을 하고 앞잡이 있으니까. 짓을. 일부 정치 검사들. 일부 정치 검사들이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검찰의 요직을 다 쥐고 그러니까 수사권 독립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같이 연결이 되겠네요. 예, 뭐 이것과- 장기적으로 개혁하려고 그러면 경찰과의 엮여 있는 수사권 독립 또는 수사권 조정 문제. 그래서 뭐 반드시 검사장 표방해야 직선제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순회를 예. 하는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나중에 한번 이 문제 따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개선 안 했으면 좋겠어. 정권 바뀌면 또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나와주시죠. 네, 우리가 기회 주시면 검찰 알겠습니다. 개혁 이래가지고 중요한 방향들 구체적으로 어떤 청사진 같은 것들 그려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검찰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이 진보 진영 쪽에서 국가 권력을 혹시 잡게 되면 확실하게 좀 배워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이상한 생각이 다 들어. 원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지만. 그 역설이죠. 예. 예. 민주적으로 집권한 사람들은 반민주적인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민주적인 이게. 방식으로 대접을 그래서 하려고. 혁명하잖아요. 혁명 검찰이 할 일이지.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건 힘들어. 예, 오늘 100분 토크 성완종 사태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관련 소식 접할 때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스트가 누구였죠?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박근용이었습니다. 혀를 찌르시네. 박근 하면 외울 수밖에 없다. 예. 관계 없습니다. 사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소개하라고 했는데. 이틀 뒤 선거입니다. 광주, 성남, 관악, 인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 지금 정치 카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꼭 투표해 주시고요. 정치 카페는 다음 주 49회 방송에서 아마도 투표 결과 얘기가 나오겠죠. 투표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